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을 앞두고 매우 낙관적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주 휴전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과 회담장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대면 협상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해야 할 사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했다며 이제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뒤끝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유럽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토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ATO's a paper tiger. We didn't need them, obviously, because they haven't helped at all. Just the opposite. They've actually gone out of their way not to help. They didn't even want to give us landing strips.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나토가 도울 수 있다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단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며 전면적 참여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because also in NATO that requires then an agreement between all the allies to do that. 루이터 사무총장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며 나토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휴전이 지켜져야만 협상도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란 대표단은 협상 장소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외신들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현지 시각 9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란 준관영 메흐르와 파르스 통신은 이란 당국자들의 도착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춰야 협상 개시도 인정할 수 있다며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JD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도 조만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협상이 열릴 이슬라마바드 전역에는 검문소와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는 등 대규모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협상단 숙소로 알려진 세레나 호텔에서는 일반 투숙객들을 모두 퇴실시키고 인근 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시 당국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협상단 맞이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도로 곳곳에 무장병력을 배치하며 사실상 봉쇄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측 대표는 미국의 레바논 휴전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죠. 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종전 협상은 미국이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이 제시한 레바논이 포함된 종전 조건 10개 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란의 권리를 담은 10개 항이 결정적으로 수용된 것은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과 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SNS에 올린 별도 입장문에서도 레바논과 모든 저항의 축은 이란의 동맹이며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휴전 1번 조항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위반에는 대가가 뒤따르니 즉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예, 이런 이란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협상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결렬 시의 대응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과 저항 세력이 만족할 결과 없이 휴전이 종료될 경우
미국은 그 여파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위반이나 의도적 지연으로 휴전이 끝날 경우 중동 전역의 미국의 이익이 다시금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저항 세력이 원하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거센 포화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국이 직접 참전은 피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평화회담에 앞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란의 심리전 성격이 짙은 보도로 풀이됩니다. 네, 종전협상에서 레바논의 포함 여부가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알자지라는 적어도 수도 베이루트 지역에서는 그제 이후로 공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전체적으로 공격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의도적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 여부와 별개로 레바논 남부 전역에는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마을에서 가옥들이 폭파됐고 반대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향해 로켓이 발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도 지난 24시간 동안 5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측에 협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레바논 대통령실 고위관리가 휴전이 제대로 시행된 다음에야 직접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시선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휴전 타결에도 메신저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은 왜 핵심 중재자로 떠올랐고 이번 협상의 사활을 걸고 있을까요?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번에는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과정에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배경엔 파키스탄 군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깊은 신뢰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을 중지한 이후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수라고 부르며 각별한 유대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중재역이었던 오만이나 카타르가 이란의 공격권에 포함되며 위축되자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인 파키스탄이 전략적으로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도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란을 제외하고 시아파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정서적 유대가 깊고 실제로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망 직후 전국적인 유혈 시위가 벌어질 만큼 내부 여론도 민감합니다. 무엇보다 국가 수출액과 맞먹는 중동 노동자 500만 명의 송금액을 지켜야 하는 경제적 절박함도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아프간 접경지와 내부 반군의 안보 위기까지 겹친 파키스탄에게 전쟁 종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If the regime weakens in Iran and there's chaos in the country, then you have a situation that's really bad for Pakistan.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균형 외교의 역량을 증명해왔습니다. 이곳 중동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다시 한번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당장 멈추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에서 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란의 협조와 상관없이 매우 빠르게 원유가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자신 덕분에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0년 가까이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입장이 정반대가 됐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경제 제재를 제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경제적 도구를 갖게 됐는데 이 도구는 서방에 대해서 제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어 유럽배가 이 해협을 지나길 원한다면 그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제재 부과자와 제재받는 이가 뒤바뀌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해서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 등을 위해 이란 측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휴전 기간 내에 배들이 빠져나와야 하다 보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 선박 탈출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하고 이란행을 지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급파한 겁니다. 외교부는 정 특사가 이란에 도착하는 대로 이란 측 인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비롯한 통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휴전 기간 개방을 약속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한 대로 휴전 기간 내내 해협을 개방한다고 해도 모든 배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루에 보통 130척에서 140척 정도 움직이는데 15척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400척이면 거의 100일 이상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 선박 탈출을 위해 외교 라인을 통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통화까지 진행하면서 자국 선박 통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항료 문제를 비롯해 이란 측의 통항 허용 조건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원활하지 않다며 당분간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유나 나프타의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내 대체 항로를 공지했지만 바로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며 상황을 보며 대응하는 분위기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이 내부 직원들에게 경고까지 했지만 수상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를 고작 몇 시간 앞두고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원유 선물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선물을 팔아치운 건데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을 점친 것도 놀랍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파는 건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지난달 23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연기를 발표하기 불과 15분 전에 누군가 5억 달러 규모의 원유 선물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겁니다. 이른바 미래 예측 사이트 상황은 더 노골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측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휴전 발표 몇 시간 전에 휴전에 돈을 걸어 떼돈을 벌었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만들어진 계정으로 이번 휴전 베팅이 첫 거래였습니다. A group of traders created accounts hours before President Trump announced a ceasefire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ese accounts did not exist before. They made only one bet and they won.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지만 수상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몇 시간 전에도 신규 계정들로 수십만 달러를 챙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군사작전에 돈을 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동결했지만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전자들은 최고 가격이 2주 더 유지될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기름값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첫날 서울의 한 주유소.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에 미뤄뒀던 주유에 나선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가격을 2주 더 고정하면서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될 거란 기대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한이라는 게 생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 정세,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6개월 정도는 종결이 돼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당분간은 오르면 올라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쓰이는 경유의 국제 시세는 2주 동안 15%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공급가도 묶었지만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체감이 좀 안 와요. 떨어져야지 힘들어요. 기름값은 올라가고 운임비는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타격이 엄청 크죠. 기름값 역시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88원, 1,982원으로 전날보다 4원 안팎 올랐습니다. 서울은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기름값이 곧 2,000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차 고시 때 공급가는 210원 올랐지만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아직 160원가량 인상에 그친 만큼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2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과의 종전 협상 앞두고 있는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 매체는 부인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도착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으면 이제 부인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사실상 휴전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해서 사실상 민간인들이 꽤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휴전할 때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운 게 영내 지역의 모든 분쟁을 다 종식시키는 건데 거기 레바논도 들어가는데 왜 여기다가 공격을 했느냐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격 계속하면 나 이제 여기 회담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게 이제 네타냐후 총리하고 전화를 통하면서 이렇게 번복이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처음에는 전화 통하고 나서 이거 원래는 그 레바논은 포함이 안 된다.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지 레바논은 그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사태가 좀 심각해지니까 다시 이제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게 자제해라라고 전화를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워낙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겨우 협상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산이 되면 지금 이제 그 뒤에 출구가 별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대로 끝까지 버티는 거죠. 설령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연막 전술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레바논 공습에 대한 신경전.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 전부터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협상 들어가기도 전인데 좀 말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란은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55분이니까 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시간으로는 대략 한 4시 5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예. 오늘 야간 정도에 이란 대표단은 도착해 있는 것 같고요. 김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헤즈볼라가 동맹이기 때문에 또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내일부터 전개될 협상에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도착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슬라마바드의 라왈핀드라고 하는 이 군 기지 공항을 통해서 아마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아마 미국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야간 정도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협상에 임하는 그 면면들을 보면 그야말로 1선발, 2선발, 야구, 프로야구로 치면 1선발, 2선발들이 다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누가 참석을 할 예고가 미측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나섰고요. 그리고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제러드 쿠시너. 사실 위트코프와 쿠시너는 짝처럼 어떤 그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평화협상 대표단으로서 늘 움직였던 인물들이고 이들이 움직이면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드림팀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과연 과거만큼 얼마만큼 이 중재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뭐 이란이 그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네 안 했네 가지고도 삿바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드림팀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 협상에서는 일단 의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지난한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의제에 대한 상호 간의 어떤 최소한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어려운 의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마치 도장을 깨가면서 이견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진짜 원투펀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티브 위커프 특사하고 제러드 쿠시너가 원투펀치에다가 이제 그 이끌고 가는 이제 단장이 이제 제이드 벤스가 이제 가는데 이란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예, 이란에서는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하고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더 간다라고 하면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제 3대3 정도로 비율을 맞춘다고 할 때 국가안보실장에 해당되는 줄 가르더, 라리자니의 후임이죠. 아마 이 사람이 가게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란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사람들을 내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위트코프나 큐슈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 2월달 세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 협상의 대표단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이란과 협상을 했지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란으로 봐서는 이 두 사람을 좀 싫어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벤스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벤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뭐 협상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마가파죠. 그 마가파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싫어하는 파.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사람. 이제 우리가 이 벤스를 기억을 할 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그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한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잖아요. 그 설전 벌일 때 이제 부통령 외교부 장관 이렇게 앉는데 통상 이렇게 대통령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부통령이 말을 안 하거든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당신 한마디 하셔야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반박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게 벤스 부통령이 나서가지고 막 그냥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세웠거든요. 아마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벤스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마치 협상파처럼 그렇게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벤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을 반대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게감이 있잖아요. 자기 이제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에서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 길을 선호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란에서 이렇게 외부를 향해서 발언한 사람은 크게 보면은 세 사람이라고 봐요. 그 세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갈리바프 의장하고 그다음에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군 대변인 또는 혁명수비대 대변인 요 세 축이잖아요. 그럼 요 빠지잖아요. 이 둘인데 이 둘이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줄 가르드가 오거든요. 그럼 줄 가르드인데 지금 모자타프는 요 위에 있는 모자타프는 죽었는지 안 죽은지는 몰라요. 모스타파. 네,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는 되겠지만 결국은 이 세 사람들의 발언은 여기 있는 혁명수비대의 발언을
자기네들이 옮겨주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마침 이 세 사람이 몽땅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협상장에서는 한 목소리를 얘기할 거고 그래야겠죠? 통일된 목소리를 낼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통일된 목소리, 특히 이 혁명수비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네.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게 협상이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뭘 가지고 제일 부딪힐까요? 최근에 떠오른 이 헤즈볼라 문제일까요? 일단 이란이 어쨌든 2주 협상안이 발효되기 전에 10개의 종전 요구안을 미측에 제공을 했고 미측은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10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역시 농축 우라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최대 어떤 쟁점이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양측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가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도장 깨기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0개가 농축 우라늄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나아가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와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하나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부터 굉장히 난도가 높은 그런 협상이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나서지 않는 수준에서 정말 최고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합의를 하고 탑다운식으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사실상 이란 혁명 수비대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협상을 이제 진두지휘할 갈리바프 이란의 뭐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사전에 지금 앞서서 이제 신경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레바논 공습을 자제해달라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처음 아닙니까? 네, 우선 처음이고요. 협상은 아마 현지 시간, 이슬라마바드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만일 한다고 그러면은 4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가 되겠지요. 그런데 협상이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란의 협상 대표단이 거기에 도착은 했잖아요. 도착은 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이거 공격 끝날 때까지는 협상장에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이 종료가 되면 협상장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10시가 될지 현지 시간으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늦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네타냐후 총리하고 전화를 통해서 불협화음을 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왔던 얘기가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이 전쟁을 결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에 의해 가지고 넘어간 전쟁이다.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조금 이제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이제 그때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다 분석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전쟁 목표는 같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한 40일 가까이 37, 8일 지나가면서 미국의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그대로예요. 미국의 목표는 그렇게 큰 2개의 전쟁 목표에서 군사 목표로 환원이 됐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5가지 군사 목표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완전히 이란을 초토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지도부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무기도 제거하고 군사적인 것도 다 제거하고 방산업도 다 제거하고 심지어 민생 인프라까지 다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다시는 재건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자신의 원천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조금씩 비틀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레바논 문제를 두고서 이게 이제 서로가 요구했던 것은 영내의 모든 분쟁은 이제 휴전 딱 그 시간부로 이제 없어지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전쟁을 분리시킨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48시간 10일, 5일, 10일,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란을 협상적으로 끌고 왔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출구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상 거의 마지막 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냈는데 이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위한 이 레바논 정부의 협상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시죠. לאחר פניות חוזרות ונשנות של ממשלת לבנון לפתוח איתנו במשא ומתן לשלום, אני הנחיתי אמש בקבינט לפתוח במשא ומתן ישיר עם לבנון כדי להשיג שני יעדים. אחד, פירוק חיזבאללה מנשקו, והשני, הסכם שלום היסטורי בר קיימא בין ישראל ללבנון. 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인데요. 이렇게 뭐 협상은 협상이고 목표 달성 전까지는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좀 분명히 들려요. 이 속내를 보면 진짜 종전을 원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도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되지만 역시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인 국가 안의 국가 헤즈볼라를 제거하는 것도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전쟁 목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가 저렇게 저항을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중동 전쟁의 일부로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가장 먼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세력은 이 헤즈볼라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미국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이란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중동 전쟁의 큰 틀에서 전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분쟁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이 다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일정 부분 다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주간의 임시 휴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그 불씨를 잘 살려서 만들어진 협상 국면에서 어쨌든 성과를 달성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베이루트와 그리고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통해서 이미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버렸고요. 수천 명의 지금 부상자가 났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작전이라고 강변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한 가지 이제 개인적 차원의 네타냐후 총리가 왜 이렇게 레바논에 진심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 가지 사법 리스크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미 사법 리스크. 2019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사기, 배임, 뇌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3건의 부패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로서는 최초의 이 피고인 대상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이 재판이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휴전 그에 따른 비상사태 해제되면서 이스라엘 법원이 재판 재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전쟁은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 가을에 또 크네세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수 극우 세력들은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고 이번 기회에 이란도 헤즈볼라도 다 박살내라고 계속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 국면,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흐름이 계속하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타냐후 평가합니다. 총리 입장에서는 진짜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아주 이제 산적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말에는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하고 이란과의 협상이 있고 다음 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이제 협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순서가 좀 뒤바뀐 면도 없지 않은데 그 두 협상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협상은 이제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제 때리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하고 둘이서 이제 협상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연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10월 달에 사실상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죠. 하마스를 공격받으니까 여기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당이면서 그 당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군사력이 정규군보다 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레바논의 남부, 이스라엘의 북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 주 핵심 지도부들은 베이루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들어가서 그 레바논 남부에 있던 헤즈볼라를 다 티라니 강이라고 하는 그 강 북부까지 다 쫓아내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요. 10월 달인가 협정을 체결했는데 누구랑 체결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협정을 체결했어요. 헤즈볼라가 아니라? 헤즈볼라가 아니죠. 헤즈볼라는 그냥 레바논의 한 당일 뿐이에요. 당이자 군사 조직이죠. 그러니까 여기 협상을 체결할 때 그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헤즈볼라는 무장을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레바논의 남부는 헤즈볼라 대신에 이 레바논의 정규군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협상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그렇게 다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항의 축인 하나인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그럼 무장 해제 안 시킨 거잖아요.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지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그거 정치 조직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사이에서 협상을 하는 거고 그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때리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파트너가 좀 그렇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둘이를 그냥 워싱턴으로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강제적으로 협정을 맺게 만드는 거죠. 들으니까 협상했다는 이 명분만 쌓고 사실상 헤즈볼라에 대한 무장 해제는 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레바논도 원래는 휴전 대상에 또 포함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또 통화를 하고 이를 뒤집었다. 이런 보도도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순서상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란이 미치게 제안했던 종전 요구안 10가지. 그 안에 이제 저항의 축에 대한 적대 행위를 완전하게 종식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의 축이면은 이란뿐만이 아니라 헤즈볼라 들어가 있죠. 후티 반군 뭐 다 들어가 있고. 예멘 후티 반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수용을 했다라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있을 수 없는 건데 미국 혹은 이스라엘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또 이 레바논 문제 뭐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변수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있게 될 이슬라마바드에서 역사적인 협상도 상당한 그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고농축 우라늄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장담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른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도죠. 저는 뭐 이란 정부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보력이 좋은 모사드나 그 미국에서도 아마 이거 정보력에 이제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력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겠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0% 농축된 450kg의 이것을 이제 바깥으로 반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국으로 오면 좋고 아니면 IAEA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이란한테 얼마만큼의 핵 농축을 허용해 줄 건가. 상업용 핵 원자로의 농축 비율이 3 내지 5%거든요. 그 정도는 이제 반대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거는 안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라도 탈취해 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탈취해 오려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이스파한에 있는 건지 나탄저에 있는 건지 포로드에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힌 예. 것은 아닌지, 이게 450kg에 한꺼번에 있는 건지 분할해서 50kg 단위로 따로 돼 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얘기는 이게 이란 쪽에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란이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은 여기에 아마 생명을 걸고 이것을 꼭 얻으려고 할 거고 대신에 다른 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그렇죠. 군사 목표 백날 때린 것 가지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450kg에 해당되는 60% 핵 농축된 거, 그거 내가 가지고 왔다. 이로써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왔고 세계의 NPT 체제를 지켜냈다. 이러면은 이것이 미국 국민들 또 세계의 전쟁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달 선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할 겁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제 작년 6월에 뭐 12일 전쟁 네네. 그 얘기할 때 예. 그 전까지만 해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요거를 컨트롤 했었다면서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말이죠. 감시와 사찰을 일부 했었고 네. 어떻게 보면 무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동결되었으나 네. 그것이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이 외부로 반출됐다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알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이스파한, 나탄지 혹은 포르도 예. 혹은 제3의 장소에 이것들을 분산 배치해서 언젠가 지금은 평화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하겠다라고 이 종전 10가지 요구안에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 JCPOA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이란 핵 협정을 파기했던 이유도 이란에 기회를 줬고 국제사회가 그 기회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당근책도 줬는데 역시 3.67% 수준에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동결하는 게 아니고 예. 60% 그 이상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핵 무기화할 수 있는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명확한 전쟁 목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확전 위협이 너무 커지고, 그러면 정보기관의 이 정보력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해서 뭐 공습 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상 가능할까 궁금해요. 사실 공습은 이미 부족하지 않게 이란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표적을 공유하면서 질적, 양적 우위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물량 공세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핵물질 그리고 핵물질을 유지하고 어떻게 또 가동시키는 네. 인프라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또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기술자들의 지식과 능력을 동결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목표를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 피트 헥스 미 전쟁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면 들어가서 가져오겠다. 네. 그 얘기는 아직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가능성을 네.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사람이 네. 꺼내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전 국제사회에 알릴 때라야지만이 미국은 그들이 제시했던 전쟁 목표, 이란의 임박한 위협,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제 미 조종사죠. F-15 조종사가 이제 한 명 구출 작전 과정에서 이란은 그것을 미국이 이중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네네. 것이다. 예를 들면 이스파한에서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기 위한 제한된 지상 작전, 제한된 특수 작전을 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것도 좀 신빙성이 아주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전인 것에는 분명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 부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1kg의 농축 우라늄도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델타 포스나 정말 이런 팀6, 네, 팀6 네이비스들의
미군 특수 정예 병력들이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상태로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여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정치적 비용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우라늄 문제가 협상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협상장에 마련되는 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바로 이 파키스탄은 이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을 주도적으로 중재하면서 그 위상을 한껏 올렸는데, 다만 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 남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하는 걸 뚜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뚜쟁이가 이렇게 해서 잘하면은 뭐 이렇게 뭐 선물도 받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뺨 맞잖아요. 그게 국제사회가 무엇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카타르도 노력을 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 2월 달 사이에 한쪽은 미국 대표단하고 얘기하고 또 이쪽에 와서는 이란 대표단하고 이쪽 들은 거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협상을 안 하고 그러게요. 이제 이렇게 중재 협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협상이니까요.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47년 만에 양쪽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이슈를 가지고 만나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설령 뚜쟁이가 뺨을 맞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의미 있는 거잖아요. 선남 선녀를 좋은 뜻으로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지역에 있지만 어찌됐든 뭐 여기에는 미군 기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 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중재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하고 900km에 이렇게 국경선을 이렇게 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아파는 역시 이란인데, 이란 말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아파가 많은 곳이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키스탄이 뚜쟁이 노릇을 했는데, 설령 잘못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고 또다시 다른 곳에서 또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부터 10일까지를 수도 휴일로 선포해서 협상 기간 동안에 수도 기능을 뭐 거의 사실상 제가 볼 때 이제 진공 상태로 이렇게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롯이 안정된 가운데,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이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그런 협상 지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서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션이네요. 협상 장소도 아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이슬라마바드의 중심부에 있는 정부 청사나 혹은 뭐 각국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는 이른바 이제 레드존이라고 하는 이 공간 내지는 파키스탄 총리 관저가 1순위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지역이 좀 여의치 않으면 플랜 B로 라왈판디 군시설과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라왈판디 군시설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의 육군이라든지 공군 기지가 이렇게 군사 도시화되어 있고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안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협상 기간에 파키스탄 당국에서는 군, 경 대략 한 1만 명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협상 장소를 기준으로 1중, 2중, 3중에 걸친 이 경계선을 이미 만들어서 출입 인원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전수 검사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고 또 가능한 한 최대한 성과 있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파키스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파키스탄이 좀 실질적인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말 상황 지켜보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이런 상황인데, 이 이란 새 최고 지도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این را همه باید بدانند به اذن الله تعالی ما حتما متجاوزین تبهکاری که کشور ما را مورد حمله قرار دادند رها نمی کنیم
حتما غرامت تک تک صدمات وارد شده و خونبهای شهیدان و دیگ جانبازان این جنگ را طلب خواهیم کرد و حتما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네, 앵커가 대독한 하메네이 이란 새 최고 지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양국의 대변 협상 앞두고 사실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대독에서 낸 거긴 하지만 이거 보면은 어떻게 이게 최고 통치자가 두 가지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배상해라,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핵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이제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네. 새로운 관리 단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잠시만요, 시장님 답변 듣는 사이에요. 속보가 우리 하나 들어와서요. 국회 소식을 잠시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한번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방금 통과했습니다. 예.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유지한 건데요.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도 원안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좀 신경전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조찬 회동에 이어서 국회에서 만나서 잇따라 이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관련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지금 처리를 할 만큼 사실 고유가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좀 빨리 좀 통행이 좀 돼야 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하메네이의 음성을 들어보면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고 오히려 실제로 통행료 징수를 해서 뭐 해협을 통제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느껴져요. 글쎄요, 이게 뭐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이잖아요. 거기다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에 배들이 아주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렸는데 왜 여기다가 새로운 관리가 필요하죠? 어찌됐든 지금 무주타버가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이란이 통제하에 배들이 출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톨게이트 식으로 그 큰 배 한 척당 30억 원씩 뭐 내놔라. 그 소리는 아마 차마 최고 지도자로서는 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는지 그 말은 안 했지만 새로운 관리 단계 이 속에는 그것도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면은 이란으로서 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연연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란 스스로도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깜놀랐어요. 와, 이게 거의 핵무기 폭탄급이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 좀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찌됐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우리 두진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의 협상 쟁점이 될 겁니다. 예. 결코 이란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부분 호르무즈 해협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모주타바가 이제 역시나 또 앵커 대독으로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하메네이 사망,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사망한 지 40주기를 맞아서 이제 내놓은 성명인데 역시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 남쪽으로 한 150km 떨어져 있는 시아파 성지라고 합니다. 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보도를 볼 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아니 쿰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모스타파가 있는 곳이 장소가 특정이 되면
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물론 지금은 2주간의 일시 휴전이라고 하는 뭐 합의가 있긴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전은 발생할 수 있고 누군가는 오폭이라고 또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의도해서 그 지역을 타격했지만 뭐 실수에 한 오폭 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곳 시아파 성지인 쿰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볼 때는 모스타파가 이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년 시절에 이제 쿰이라고 하는 곳이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관련 시설들이 있고 쿰도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이곳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또 관련된 성직자 엘리트들과의 그런 네트워크를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뭐 이곳에서 치료 시설이 있게 되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쿰이 갖는 이슬람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노출시켜도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이 함부로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뭐 그것을 일부러 좀 노출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11일인데 우리랑 이제 4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르면 우리 내일 오후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들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협상을 내일 시작합니다. 양측 협상단은 아침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아직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협상은 휴전 논의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립니다. 이란 대표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전쟁에 반대했던 JD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고문이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레바논을 둘러싼 입장차가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포함하지 않은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여전히 경색돼 있습니다. 휴전 이후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10여 척 수준에 불과해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30여 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 부과와 선박 통행 제한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he deal is a ceasefire, a negotiation. That's what we give. And what they give is the straits are going to be reopened. If we don't see that happening, the president is not going to abide by our terms if the Iranians are not abiding by their terms. 이란의 핵물질 처리와 확실한 안전 보장, 대이란 제재 해제 등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협상은 휴전 기간 계속되겠지만 결렬될 경우 대대적인 군사 충돌이 재개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벤스 미국 부통령은 파키스탄으로 떠나면서 미국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휴전이 지켜져야만 협상도 가능하다며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 대표단은 지금 협상 장소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외신들은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전날인 현지 시각 9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란 중관영 메흐르와 파르스 통신은 이란 당국자들의 도착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춰야 협상 개시도 인정할 수 있다며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JD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도 조만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으로 떠나기 앞서 벤스 부통령은 취재진에게 협상에 대한 기대와 경고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거라 믿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장난치려고 한다면 그때는 대표단이 그렇게 수용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이란의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협상이 열릴 이슬라마바드 전역에는 검문소와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는 등 대규모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협상단 숙소로 알려진 세레나 호텔에서는 일반 투숙객들을 모두 퇴실시키고 인근 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시당국은 대표단 안전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도로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사실상 봉쇄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협상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란 측 대표는 미국의 이 레바논 휴전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종전 협상은 미국이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이 제시한 레바논이 포함된 종전 조건 10개 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란의 권리를 담은 10개 항이 결정적으로 수용된 것은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과 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SNS에 올린 별도 입장문에서도 레바논과 모든 저항의 축은 이란의 동맹이며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휴전 1번 조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위반에는 대가가 뒤따르니 즉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작 전부터 양측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네요. 네,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이 협상 결렬 시의 대응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과 저항 세력이 만족할 결과 없이 휴전이 종료될 경우 미국은 그 여파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위반이나 의도적 지연으로 휴전이 끝날 경우 중동 지역, 중동 전역에 미국 이익이 다시금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저항 세력이 원하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거센 포화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평화 회담에 앞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란의 심리전 성격이 짙은 보도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들은 대로 이제 종전 협상에서 레바논의 포함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트럼프의 자제 요구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죠. 네, 레바논 국영통신 NNA는 현지 시각 10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데이르 카눈 라스 아라인을 공습해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자제라는 적어도 수도 베이루트 지역에서는 그제 이후로 공습이 없었다고 전했지만 레바논 남부 전역에서는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마을에서 가옥들이 폭발했고 반대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향해 로켓이 발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도 지난 24시간 동안 5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적의 일방적인 휴전 합의 위반과 반복된 베이루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레바논 공격에 미 이란 휴전 합의가 위협받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지만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BC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측에 협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레바논 대통령실 고위 관리가 휴전이 제대로 시행된 다음에야 직접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시선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휴전 타결에도 메신저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 왜 핵심 중재자로 떠올랐고 이번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을까요?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입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과정에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배경엔 파키스탄 군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깊은 신뢰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을 중지한 이후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수라고 부르며 각별한 유대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중재역이었던 오만이나 카타르가 이란의 공격권에 포함되며 위축되자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인 파키스탄이 전략적으로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도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란을 제외하고 시아파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정서적 유대가 깊고 실제로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망 직후 전국적인 유혈 시위가 벌어질 만큼 내부 여론도 민감합니다. 무엇보다 국가 수출액과 맞먹는 중동 노동자 500만 명의 송금액을 지켜야 하는 경제적 절박함도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아프간 접경지와 내부 반군의 안보 위기까지 겹친 파키스탄에게 전쟁 종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If the regime weakens in Iran and there's chaos in the country, then you have a situation that's really bad for Pakistan.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균형 외교의 역량을 증명해왔습니다. 이곳 중동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다시 한번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지 시간 9일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통제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을 공격한 침략자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순교자들의 피해 대가도 반드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물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이 해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단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으로 해외 선박에 탑승한 선원까지 포함한 한국인 선원은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다시 중동 위기가 확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겠다는 통항 의사를 밝힌 선사는 없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원활하지 않다며 당분간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유나 나프타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 등을 위해 이란 측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휴전 기간 내에 배들이 빠져나와야 하다 보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 선박 탈출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하고 이란행을 지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급파한 겁니다. 외교부는 정 특사가 이란에 도착하는 대로 이란 측 인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비롯한 통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휴전 기간 개방을 약속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한 대로 휴전 기간 내내 해협을 개방한다고 해도 모든 배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루에 보통 130척에서 140척 정도 움직이는데 15척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400척이면 거의 100일 이상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 선박 탈출을 위해 외교 라인을 통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통화까지 진행하면서 자국 선박 통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항료 문제를 비롯해 이란 측의 통항 허용 조건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란과 휴전에 들어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아군이었던 마가 진영 비판론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한 패배자들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각각 독자 채널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언론인 메긴 켈리와 터커 칼슨. 이란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I'm sick of it. Can't he just behave like a normal human? I mean, honestly, like the president, 3D chess, shut up. It begins with a promise to use the U.S. military, our military, to destroy civilian infrastructure in another country, which is to say to commit a war crime. 마가 진영의 대표적 농객인 알렉스 존스는 수정헌법 25조로 트럼프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는지 물었고 How do we 25th Amendment his ass? Tackle Trump and let him pretend he's president and publicly report that he's going through a health issue and Vance take over. 한때 마가 진영의 여전사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대통령 직무정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And he's out of control and people within the administration need to step up, take responsibility and rein this in.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며 공통점은 낮은 IQ의 패배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가 진영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저격했습니다. Where Trump with MAGA, and I think MAGA is most of the Republican Party, is 100% approval. 마가 진영의 음모론자로 트럼프 최측근인 로라 루머는 이들이 적국의 돈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를 흠집내는 방송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과 휴전으로 한숨을 돌린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이번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예고 없는 돌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자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회 청문회까지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은둔형 행보를 보여온 멜라니아 여사가 아무 예고 없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성범죄자 앱스타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The lies linking me with the disgraceful Jeffrey Epstein need to end today. I never been friends with Epstein. 공범 맥스웰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사소한 인사였을 뿐이라며 앱스타인이 트럼프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I call on Congress to provide the women who have been victimized by Epstein with a public hearing specifically centered around the survivors. 정치권에선 즉각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잘 풀리지 않자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쇼가 아니냐는 겁니다. I wonder if the Iran talks are going poorly and they needed to distract us again. I wonder if the president is supporting her in her effort to promote her book.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사전에 몰랐다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부인에게 맞고 산다고 조롱해놓고 정작 부인의 기습 행보를 통제하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한 리더십의 굴욕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앱스타인 파문을 덮기 위해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겉으론 엇박자처럼 보이지만 계산된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이란 거대 이슈에 모든 이목이 쏠린 틈을 타 앱스타인 의혹을 자신의 논리로 한 번에 털어버리겠다는 심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성명은 이란 전쟁 피로감을 덜고 11월 중간 선거 전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려는 고도의 연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전쟁과 영부인의 성명, 중간 선거를 향한 트럼프 부부의 정교한 협동인지 아니면 통제 불능의 엇박자인지 진실은 대통령 부부만 알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휴전 협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법정 공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법정 심판대에 오릅니다. 지난 2019년 기소된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는 3건의 뇌물과 부패 혐의 재판입니다. 한 건은 해외 사업가들에게서 26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고 다른 2건은 자신한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이스라엘의 언론들과 거래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인한 비상 폐쇄 조치 덕분에 멈춰서 있던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휴전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오는 12일 재판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재판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הנשיא טראמפ קרא לסיום מיידי של המשפט כדי שאוכל יחד איתו לקדם ביתר שאת אינטרסים חיוניים המשותפים לישראל ולארצות הברית בחלון זמנים שספק אם יחזור. 이란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발표 직후 레바논을 맹폭한 배경에 전쟁 상태를 유지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네타냐후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당초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 포함하려던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직후 급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헤즈볼라 소탕이라는 명분 뒤에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재판이라는 외통수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 중동 평화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급해진 그의 선택이 이제 막 물꼬를 튼 종전 협상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동결했지만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전자들은 최고 가격이 2주 더 유지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기름값 부담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첫날 서울의 한 주유소.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에 미뤄뒀던 주유에 나선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가격을 2주 더 고정하면서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될 거란 기대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한이라는 게 생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정세.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6개월 정도는 종결이 돼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당분간은 오르면 올라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쓰이는 경유의 국제 시세는 2주 동안 15%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공급가도 묶었지만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체감이 좀 안 와요. 떨어져야지 힘들어요. 기름값은 올라가고 운임비는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타격이 엄청 크죠. 기름값 역시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88원, 1,982원으로 전날보다 4원 안팎 올랐습니다. 서울은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기름값이 곧 2,000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차 고시 때 공급가는 210원 올랐지만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아직 160원가량 인상에 그친 만큼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산업계 곳곳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도로 포장 공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고 농업용 비닐업체는 밀려드는 주문 속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창 돌아가고 있어야 할 공장 설비가 멈춰서 있습니다. 봄철부터 장마 전까지 한창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해야 할 시기.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아스팔트 생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겁니다. 평소 같으면 80에서 90%의 원료 재고량을 확보해둬야 하지만 지금은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스팔트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재고량이 부족하다 보니 탱크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할 주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원료 가격마저 2배 가까이 뛰면서 공장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콘 업계는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만 우선 작업하고 있지만 일부 도로 포장 공사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제품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현장들,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현장들 위주로 농업용 비닐 제작 업체에선 가격 인상을 우려한 농가들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통 8월과 9월에 판매가 집중되지만 이란 전쟁으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일찌감치 재고를 확보해 두려는 겁니다.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중동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원료 확보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5월 말까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원료는 확보 중입니다. 5월 이후에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원료 확보에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 전쟁 여파에 산업계 곳곳이 멍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하강 압력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간 휴전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란 전쟁의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금리 향방을 결정하겠다며 일단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재임 중 마지막 회의인데 선물도 없냐며 농담을 던진 채 회의를 시작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30분 후 이 총재를 비롯한 7명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전원 연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차단돼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경기가 급감하는 이른바 공급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를 좀 더 지켜본 후 금리를 조정하자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그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위에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총재는 이란 사태가 안정된다면 현재의 고환율도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며 취임 전 1,42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오는 20일 퇴임을 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환율이 1,500원을 넘었어도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했는데 외국인 증시 이탈이 썰물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외국인 환차익만 늘릴 수 있어 그랬다며 후일담도 털어놓았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고환율 주범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발언은 후회하지만 당시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 11월, 12월에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ETF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본 유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먹었어도 그 얘기를 해서 그 뒤에 국민연금하고도 얘기도 있고 여러 제도 개선이 있어서 지금 하라고 해도 아마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이 총재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부채 조달이 아닌 초과 세수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추경으로 지방 초중등 교육에 4조 8천억 원을 지출하는 건 문제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더 기묘한 곳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의결됐습니다. 세부 항목에서 일부 증감이 이루어지며 정부안을 거의 유지했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도 원안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K패스를 50% 할인하는 예산과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예산 등도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 예산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 K패스 반값 할인 등 필수적 민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전 지역구에 자당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행선지와 맞물려 범 여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1박 2일 호남 행보의 마지막 행선지는 전남 담양, 지난해 조국혁신당의 군수 자리를 빼앗긴 곳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귀책 지역엔 무공천하라는 혁신당 요구를 일축하듯 6월 재보선 모든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가 많은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합니다. 고공행진하는 여권 지지율을 바탕으로 본진 탈환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 취해선 안 된다며 교만 경계령을 또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재보선 지역구를 고민 중인 조국 대표는 쉬워 보이는 곳에 가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두 곳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비어있는 평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험지 중에 험지 아니겠습니까? 하남 같은 경우도 주미 의원 같은 경우도 1200표 차로 이긴 그런 또 험지입니다. 우당인 혁신당과 경쟁체제를 선언한 민주당은 당내 소란도 매듭지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을 쓰지 못하도록 공문을 내린 것을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현금 살포 의혹으로 현직 김관영 지사가 제명된 전북지사 경선에선 이원택 후보가 이겼습니다. 다만 경쟁자 안호영 후보가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해온 만큼 불복 등 불씨는 남았습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선 현직 오영훈 지사가 고배를 마시고 위성곤 문대림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굵직한 광역단체장 윤곽이 잡힌 민주당은 이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조국 대표의 국회 재입성 시나리오도 무르익으면서 범여권의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하라는 지침을 주셨다며 여당의 보궐선거 차출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 수석은 오늘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거론하며 현 시점에선 국가 전략을 청와대에서 당분간 더 설계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고향을 위해 기여할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을 제외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당의 이름으로 정치해온 사람이 개인을 앞세운다면 대구 시민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보지 않을 거라며 보수가 뭉쳐야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궂은 날씨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팀은 실종이 장기화할 경우 이 늑대가 폐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치 파악을 최우선 목표로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이 하늘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열기가 감지된 곳을 확인해보지만 흐린 날씨와 뿌연 안개로 물체 식별은 쉽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탈출한 늑대가 발견됐던 장소입니다. 늑대를 생포하기 위해 주요 길목마다 닭고기와 함께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 들개를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 장치도 동물원 주변 야산 곳곳에 투입됐습니다. 수색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드론으로 늑구의 위치가 파악되면 한 곳으로 몰아서 붙잡는 거점 포획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월드 외곽 먼 곳에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드론으로 계속 그 압박을 줘가지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총으로 그렇게 포획할 계획입니다. 인근 초등학교는 하루 동안 휴업한 뒤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나왔습니다. 어쨌든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애기한테 위험해서 걱정되는 부분에 좀 데리러 왔어요. 빨리 잡혀가지고 어쨌든 동물원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늑대 발견 소식이 좀처럼 전해지지 않으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산책길이고 하니까 그냥 한번 살짝 나와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던 코스보다 훨씬 더 짧게 잠깐 돌고 가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수색팀은 늑구가 사육사의 손에 자라 보문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발견되는 대로 생포작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 세척업체 대표 측이 119 신고 당시에도 에어건으로 장난쳤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유와 관련해 질문받은 적 없다는 업체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데요. 경찰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0일 복통을 호소하는 이주 노동자와 내원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하자 업체 대표 A씨의 아내는 119에 신고해 병원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에어건으로 장난치다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당시 구급대원에게서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이 119 신고 녹취록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신고 당시 119 대원이 누가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신고자는 외국인이고 장파열로 돼 있다고 말합니다. 뭘 하다 다쳤느냐는 질문에는 에어건 바람 부는 거, 항문으로 장난치다가 복통으로 내원했다, 장외 천공이라 쓰여 있다고 답합니다. 취재진이 이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A씨 측은 당시 아내가 신고했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119 신고 접수자에게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이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 문진 기록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설명을 근거로 전날 친구와 장난치다 신체에 에어건을 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A씨 측은 문진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아 자신들이 한 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씨를 상해 혐의로 수사하는 경찰에 이어 노동당국도 피해자와 동료 직원의 진술, 현장 감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를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당국은 또 A씨 사업장에 대한 불법 파견과 퇴직금 미지급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무려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를 들여온 야쿠자 출신 밀수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년 전쯤엔 권총을 몰래 들여오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관세청 직원이 검은색 비닐 뭉치를 뜯자 초록색 대마초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대마 1kg을 쑤셔 넣은 주머니 수백 개가 태국발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항으로 밀반입됐습니다. 밀수범은 야쿠자 출신 50대 제1교포 A씨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는 모두 636kg, 시가로 954억 원 상당입니다. 무려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 2016년에도 필로폰 956g을 소지하고 권총 한정과 실탄 19발을 밀수입해 징역 6년형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A씨는 베트남 마약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들여온 뒤 일부는 야쿠자에 다시 수출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진공 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해 냄새를 없앤 건 물론 의류나 신발로 덮어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조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국제 공조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남의 집 마당에 있던 진돗개를 강제로 끌고 간 혐의로 60대 개장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주택에 들어간 뒤 올무 등의 도구를 이용해 생후 5살 된 암컷 진돗개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기로 약속하고 돈을 지불받았는데 안내해준 집을 착각해 해당 개를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챔피언 LG가 5연승의 신바람을 내며 단숨에 선두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대전에서는 무려 5방이 터진 홈런 공방 속에 기아가 하나를 1점 차로 꺾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LG 타선은 1회 첫 공격부터 SSG 선발 화이트를 괴롭혔습니다. 오스틴과 문보경의 적시타와 오지환의 희생플라이를 묶어 석점을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4회에는 오스틴이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터뜨리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6회에도 오지환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대거 넉 점을 더한 LG는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짓고 5연승의 신바람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서는 시원한 홈런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한화 최은성이 2회 솔로 홈런으로 포문을 열었고 기아는 4회 나성범의 2점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은 뒤 6회 김선빈의 솔로 홈런으로 2점 차로 앞서갔습니다. 8회에는 김도영의 홈런까지 터지며 기아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한화는 마지막 9회 말 공격에서 강백호가 시즌 4번째 홈런으로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한 점차 열세를 뒤집지 못하고 아쉽게 졌습니다. 선발 로드리게스가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친 롯데는 키움을 3대1로 꺾고 7연패 뒤 2연승을 달렸습니다. 로드리게스는 8회까지 삼진을 무려 11개나 잡아내며 시즌 2승째를 올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을 3승 2패로 물리치고 2년 만에 프로배구 챔피언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5차전 내내 팀 공격을 주도한 정지석이 챔프전 MVP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4세트 24대 23에서 대한항공 김민재가 속공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결정짓습니다. 대한항공이 우승까지 날아오는 순간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2연승 뒤에 2연패를 물렸던 대한항공은 벼랑 끝 승부에서 3대1로 승리하고 2년 만에 다시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통산 6번째, 올해는 컵대회와 정규리그에 이은 트래블 달성입니다. Os garotos se entregaram ao máximo. Viemos de 2 derrotas fora de casa e recuperamos muito mentalmente. Isso foi o trabalho do dia a dia durante toda a temporada de entrega desses garotos. 3, 4차전을 모두 3대0으로 패한 대한항공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첫 세트가 중요했는데 초반에만 서브에이스 3개가 터지며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박빙으로 흐르던 2세트에선 17대 17에서 블로킹에 성공한 마소가 이후 블로킹으로 3득점을 더해 대한항공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허수봉을 막지 못해 3세트를 내준 대한항공은 4세트 중반 정환영의 서브에이스에 이어 한 선수와 정지석의 연속 블로킹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마지막 한 점 싸움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5차전 내내 팀 공격을 이끈 주장 정지석이 챔프전 MVP에 올랐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지막까지 오는 승부였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겨내고 우승해서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플레이오프에 이어 끈질긴 승부로 챔프전은 5차전까지 몰고 온 현대캐피탈은 레오의 공격 성공률이 36%에 그치는 등 체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코트를 뜨겁게 달궜던 V리그는 대한항공을 2년 만에 남자부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고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팀 청주 KB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챔피언 결정전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KB는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아산 우리은행을 78대 54로 크게 이겼습니다. 1차전을 27점 차로 이겼던 KB는 2차전도 24점 차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둬 통산 3번째 우승을 향한 순조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의 가장 뜨거운 팀 수원 삼성의 연승 행진이 지난 주말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전술이 이제 다른 팀에게도 간파된 걸까요? 일요일 김포를 상대로는 어떤 전술을 준비해 나올지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승리가 없는 청주를 상대로 수원 삼성의 연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하자마자 수원 삼성의 빌드업 실수가 나왔고 후반에 나온 빌드업 과정의 실수는 청주 가르시아의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청주 선수들은 수원 삼성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였고 중원 압박으로 공을 가로채면 공격까지 연결하는 효율적인 축구도 보여줬습니다. 공격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단번에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 수비의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 승리는 없지만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Não permita que os nossos adversários não marquem golos, mas também quero dizer que nós marcamos golos em todos os jogos até hoje. 경기 내내 고전한 수원 삼성은 전매 특허인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반대편으로 공을 전개해 공격하는 장면도 드물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압박과 협력 수비에 수원 삼성의 창이 무뎌진 것입니다. 6라운드를 마친 현재 다른 팀들이 수원 삼성을 어떻게 견제하고 이정효 감독은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K리그2 감독들의 전술 싸움이 흥미진진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올해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심판진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52명의 주심과 88명의 부심, 30명의 비디오 판독 심판이 참가하는데 한국 심판은 없습니다. 반면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한 중국 심판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크라운 혜태 윤영달 회장이 프로당구협회 PBA의 3대 총재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영달 신임 총재는 팀리그 출전팀을 10개에서 12개로 늘리고 대회 상금도 증액해 투어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7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지만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많이 쌀쌀하지 않겠고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지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 1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7도,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더 크게 벌어지겠고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